안녕하세요. 50대 여자입니다. 평생 이런 사연은 저와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유튜브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연만 듣다가 딸아이의 권유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젊은 시절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와 집안 살림에 집중하느라 일을 하지 않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어릴 적에 너 다 크면 나한테 시집와라 라고 호기롭게 소리치던 아이가 제 남편이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집은 집안 숟가락 개수까지 다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남편은 다정한 사람입니다. 저희 딸이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겠지만 평생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가 보기엔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에요. 다른 집 남편들은 한 번씩 큰 사고를 치곤 한다는데 제 남편은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가정에 충실하고 어디 가면 제 생각났다고 선물도 사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생활에 한 번도 불만이 있었던 적이 없고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도 열심히였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고 말씀드리기 전부터 저를 아기야 하며 아껴주셨기도 했고요.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 자연스럽게 예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바로 저의 형님들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 셋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남편의 형제 중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제 남편뿐입니다. 아주버님 두 분은 일하시던 타지에서 형님들을 만나 결혼하셨는데요.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 멀리서 살고 계셨습니다. 제 남편의 직장도 다른 지역에 있긴 하지만 저의 친정이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자주 찾아뵙는 편입니다. 아주버님 부부들은 멀리 있다는 이유로 찾아뵙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을 챙기는 일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시댁과 친정에 가까운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사소하게 앓으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 뭔가 필요하셔서 사다 드려야 하는 경우, 집안의 관리가 필요한데 손이 부족하신 경우에도 말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희 집안일을 하는 것도 벅찰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시부모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연락하기 미안하시다며 혼자 병원에 다녀오셨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미안하시더라도 꼭 저에게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일을 쉬는 날이나 주말엔 남편이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을 모두 챙기니 남편에게도 불만은 없었고요.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사소하게 병원을 찾는 날이 늘어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아함을 느끼긴 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잔병 치레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죠. 주기적으로 치르는 건강검진에도 별 이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과도 뭔가 이상한데 하며 검사를 하면 또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나오길 몇 번. 계속된 검사와 이상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아버님도 지쳐가기 시작하셨죠. 병원에 가자고 하면 거부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점점 체중이 줄어들어만 가는 아버님의 모습에 애가 탔어요. 저도 이랬는데 제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다 드디어 아버님의 병명을 알았을 때 저와 남편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병명은 췌장암이었어요. 생존율이 정말 낮은 병으로 유명하고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만 알았지.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왜 진작에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죠.
병원에서는 검사를 진행해도 찾기 어려운 병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며 위로해주긴 했지만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난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문드문 걸음하던 아주버님들 집이 병원 문지방이 다를 듯이 다녀가곤 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자주 얼굴 뵈려고 그러는가 보다 라며 좋아하는 듯 했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잠시 큰아주버님 댁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자신들이 모시겠다며 데려가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아주버님들 댁에 안 모실 게 뻔하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조금이나마 가까울 것을 원하실 거라 생각했기에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살림을 옮기셨고요. 몇 안 되는 집이었지만 이제 정리를 마치고 적응하기 시작하셨는데 시어머니를 모셔간다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주버님들 부부에게 이야기했지만 제 얘기는 듣지 않으셨어요. 두 집이 가까이 사니 형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시어머님을 모시기 편할 거고 그동안 제가 수고 많았으니 이제 걱정 말고 푹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를 모셔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챙긴다는 건지 의문투성이었지만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 두 분이 저에게 이만하면 됐다. 조금 쉬어라. 우리도 자식인데 우리도 부모님 모실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 부모님에게 죄 짓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라도 자식 노릇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시니 안 된다 할 명분도 없더라고요. 아주버님 두 분은 아버님의 병실로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내쫓듯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형님들이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다. 형님들 말대로 이제 자식 노릇할 기회를 주자 라고 말했죠. 이제 우리도 주말에 여행도 가고 그러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자주 뵈러 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큰형님 댁에 계셨기 때문에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야지만 잘 계시는지 늘 얼굴 뵙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셨을 때보다 멀리 계시니 마음이 더 쓰였던 거겠죠. 친정 부모님 한 번 뵈면 시부모님 한 번 뵈는 게 저희 부부의 공식 같은 거였는데 서로 떨어져 계시는 시부모님이 애틋해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초기에 몇 번뿐이었고 이후에는 점점 시부모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병실에 가면 아주버님이 나서서 아버지의 병세가 안 좋아 지금 누굴 뵐 여력이 안 된다고 막으셨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댁으로 가기 위해 전화를 하면 형님이 지금 시어머니와 밖에 나와 있으니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연락 없이 집 앞으로 찾아가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축객령에 남편과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 번도 형님들에게 큰 소리 내본 적 없는 남편과 시댁에서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제가 아주버님들 부부에게 화를 내기는 쉽지 않았죠. 저희가 크게 화를 내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까지 한데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주말이었어요. 도란도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벌떡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빨리 뒤따라 오라고요. 전화는 아버님이 계신 병원에서 온 것이었고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전화였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찾아뵈면 아주버님 두 분은 아버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안 된다고 막으시고 다시 찾아가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기 위해 쉬시는 중이라 안 된다고 막으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 부부가 다시 연락하면 아버님은 회복 중이시고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안심시켰고요. 그런데 회복 중이라던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니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옷을 챙겨 입고 먼저 간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발해 차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앞은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보는 모습으로 아주버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우선 남편을 진정시키느라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남편의 말로 대충 알게 된 사실에는 아주버님들이 짜고 남편을 속였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지 꽤 오래되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왜 병원 쪽에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냐 물으니 아주버님들이 위독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들 번호로 연락달라고 그동안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연락은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간호사분이 처음 입원할 때 등록된 저희 번호로 연락한 거였고요. 남편은 이러다 아버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못 볼 뻔했어 라며 크게 화를 내는 중이었죠. 아이들까지 나서서 남편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남편의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 두 분이 오신 후에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남편과 저의 평정심 문제와는 관계없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안 했냐는 남편의 물음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심각한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라는 대답을 하고 치료는 잘 받고 있으셨던 거냐 라는 질문엔 우리가 그걸 알아서 어련히 잘했겠지, 불효자 만든다 며 대답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정말 누가 누구를 불효자 만들고 있는 건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을 보며 꾹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화에 급하게 아이들까지 데려왔지만 면회조차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저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 큰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도 저렇게 하는데 할머니는 괜찮은 거야? 아이의 질문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고 저는 그 길로 차를 돌려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은 지금 병원에 있으니 지금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형님 댁 큰딸밖에 없었거든요. 형님 댁 앞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셨어요. 애초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무척이나 수척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억누르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려는데 어머니가 아가가 웬일이냐? 라며 먼저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어머니! 라고 입을 떼자마자 집 안쪽에선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할머니! 문 내가 연다니까! 라며 소리치는 소리가 났어요. 저와 함께 있던 아이들까지 화들짝 놀랄 정도로 크고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에 집안을 쳐다봤는데 집안에선 큰 형님 댁 큰딸이 나오더군요. 대체 집에서 뭐라고 있었던 건지 후줄근한 옷차림에 씻지도 않은 듯한 차림새. 조카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안 계셔서요. 라고 얼버무리는 형님 댁 큰 조카를 보고 안다. 할머니 방 어디니? 라고 물었어요. 라는 조카 아이를 재촉하니 현관 쪽 작은 문을 가리키더군요. 누가 봐도 창고로 쓰던 난방도 잘 안 들어오는 현관 쪽 방이 시어머니의 방이라고 하니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어요. 큰 아이에게 시어머니 겉옷을 주며 할머니 모시고 차에 가 있으라고 차키를 넘겨준 후에 작은 아이와 함께 어머님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실 때보다 짐이 더 적어진 듯 했어요. 아이와 함께 정리하니 순식간이더군요. 그 사이에 조카는 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전화하는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양 옆으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올 줄 몰랐는데 왔기 때문이겠죠. 저는 둘째 아이와 어머니의 짐을 들고 밖으로 나서며 엄마한테 할머니 모셔가니까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조카가 무슨 잘못인가 싶다가도 다 큰 성인이 할머니를 그런 곳에 모시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짜증 섞인 태도로 어른을 대하다니 곱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에 어머니의 짐을 다 싣고 출발하려 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냐?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의아했지만 어머니가 당신 스스로를 애물단지 취급하신 말이라는 걸 알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 당연히 저희 집으로 모셔야죠 라고 말씀드리곤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연락을 남겼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어머니를 마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꽤 충격적이었는지 남편은 한참 있다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았어요. 저도 차마 여쭙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운을 띄워주어 고마운 한편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성정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셨지만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나 웃음기가 적어지신 모습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은 너희가 나를 귀찮아한다고 했다 라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대체 누가 했냐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남편도 못 보고 너희도 나를 찾지 않으니 큰애 말을 믿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어머님이 이내 그래도 네가 왔으니 됐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억울했던 마음이 싹 풀렸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큰아주버님 댁으로 가는 동안 큰아주버님 부부는 저희 부부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희 부부가 아주버님들 부부에게 그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었다고 말했고 이젠 늙은 시아버지까지 모실 순 없으니 아주버님 부부가 모시라고 했다는 거죠.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모시길 바랬고 남편은 자식 노릇하게 해달라는 설득에 허락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험담으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다니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자식인데 찾으러 오지도 않네. 아무리 그래도 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냐? 는 등의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어머니와 연락하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으니 더 미움받고 싶지 않으시면 연락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나 하고요. 어머님은 큰아주버님 댁에 가신 이후로 아버님도 뵌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평생 붙어 계셨는데 한순간에 빈자리가 생기니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을 보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누구는 아버님이 안정이 필요해서 뵈러 갈 수 없다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모시고 간다고 하고 큰아주버님 댁 가족 모두 변명이 다르니 그냥 내가 귀찮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생각나는 게 저와 제 남편이었는데 저희가 보기 싫다 했다 하니 차마 연락은 못하시고 그렇게 아버님을 뵙지 못하는 우울감에 시름시름 앓게 되신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이후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미리 아주버님 댁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도 한몫했었죠. 어머님도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지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다만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면회가 어려운 건 사실인지라 어머님의 요구에도 아버님을 뵙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동안 아주버님 댁에서 다시 어머니를 모셔간다고 예전과 같은 억지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요. 이번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에 온 가족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젠 손 쓸 정도를 지났다는 의견을 표했고 의식조차 없는 아버님을 이제 놓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진 않으실까 너무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생각보다 차분하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고통스러운 암에서 벗어나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장례 이후 저희 집으로 변호사가 찾아오면서예요.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거취는 저희 집으로 정해졌고 어머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정해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방문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보통 이렇게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나? 라는 의문이 들자마자 저희 집에 들어와 앉은 변호사는 아버님의 유산이 모두 아주버님들 댁에 분할되었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물으니 아버님 생전 병원에 계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하네요.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보니 이렇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아버님에게도 한 거였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이 극진히 시부모님을 챙길 때는 별 생각 없다가 아버님이 쓰러지시니 이제야 콩고물 안 떨어질까봐 헉했던 거겠죠. 그동안 시아버지를 챙겼던 저희 부부의 노력이 있으니 저희에게 더 많은 유산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아주버님들은 아버님과 저희 부부를 이간질한 거였어요. 유언장 내용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유언장에는 막내 부부는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으니 그동안의 수고와 자식, 부모 간의 정을 생각해 홍제동에 건물 한 채를 남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가 부모를 찾지 않았나요? 오히려 아버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건 아주버님들이었는데 말이죠. 이제야 왜 그렇게 아버님과의 만남을 막았는지, 왜 아버님이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기고 나서야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게 했는지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버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이간질이 수포로 돌아가니 막은 거였습니다. 정말 유치하고 인간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유언장은 작성되었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요. 사실 유산 상속이 균등하지 못했다는 억울함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부부가 아버님을 외면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더 속상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부부는 아버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속은 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죠. 저와 남편은 유언장과 유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았고 그렇게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린 시댁 식구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에 살아계신 어머니와 저희 가정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도 아주버님 두 분이 저희 부부와 어머님 사이 그리고 아버님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도 아주버님들을 찾지 않으시고 아주버님들도 어머니를 찾지 않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또 저희 친정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에 다시 친정 부모님과의 자리도 마련하여서 삶의 활기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습니다. 몸이 약해지시니 여행 가는 것도 제한이 생기고 모시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손주들 재롱 보고 저희 부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말씀하시며 만족하다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범이 너네 고생 그만 시키고 오라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횟수도 늘어갔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발 그런 말씀 마시라 부탁드렸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은 그냥 하시는 농담이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반년을 채우시고 잠자듯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시댁 식구들은 그래도 사람이라고 어머니 장례식에는 오더군요. 당당하게 상주석을 차지하려는 큰 아주버님 때문에 큰 싸움이 나긴 했지만 장례식도 잘 치러졌습니다. 지역 유지셨던 아버님과 어머님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모여 부끄러운 가족사를 다 밝히게 됐지만요. 장례식 이후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아주버님들이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마저도 잠깐의 시간이 지나니 잠잠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소식에 잠잠해진 후 저희 가족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아버님이 쓰러지신 후 시부모님의 장례를 다 치르기까지 시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과 가정에 충실할 때가 된 거죠. 뒤숭숭했던 가족 분위기가 정돈이 되고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 한편에 마련해드렸던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니 짐 가방 2개 정도의 양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옷가지도 정리하고 어머니의 일기장 같은 소지품을 정리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품에 젊은 시절 자식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품고 다니셨는데 왜인지 그 사진이 액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액자는 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에 돌아오신 후 둘째 아이가 선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고 지으신 웃음이 저희 집에 다시 오신 후 처음 지은 웃음일 정도로 기뻐하셨는데 왜 사진이 바꿔 끼워져 있을까? 의아해하며 액자를 열었습니다. 혹시 액자에 어머니가 지니고 다니시던 가족 사진과 어머님 사진이 함께 있을까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사진은 남편에게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 할 참이었습니다. 액자 뒤편을 열려고 하는데 억지로 액자를 닫은 듯이 액자 뒤편의 잠금고리가 헐렁했습니다. 톡 치니 잠금고리가 풀리며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옆에서 짐을 싸고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액자에서는 사진 2장과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봉투를 여니 유서가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자듯 돌아가셨기 때문에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기도 했고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참이었거든요. 반가우면서도 씁쓸한 마음으로 유서를 펼치니 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유서에는 그동안 어머니를 열심히 보살핀 저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이간질을 들었던 간에 그 말을 믿지 않으며 유일한 자식은 제 남편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릴 때 시집온 저에게 시부모가 잘해주지도 못한 것 같다며 저에 대한 애틋함도 드러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이걸 적으셨구나 생각하니 어느새 방아는 눈물바다였죠. 어머니의 편지 같은 유언장을 읽으며 엉엉 울던 저희 부부는 이어진 내용에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정말 상상도 못한 유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따로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내용, 그리고 생전에 모으셨던 재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어머니의 유언장은 정갈한 필체로 2장을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이 정도였다고? 라는 말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유복한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고 시집 올 때도 넉넉한 지원 속에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는 넉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열해 놓으신 재산 목록을 보고 생전에 2분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알 수 있었죠. 아버님의 재산이 대부분 아주버님들의 집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 말미에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 사람을 찾아가라 며 미리 공증을 받아둔 변호사 명함과 주소를 적어두셨어요. 저와 남편은 곧바로 어머니가 적어두신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시어머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었어요. 거기에 어머님이 미처 적지 못하신 내용까지 더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보에 저희 부부는 작전상 일보 후퇴를 선언하고 이 모든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저희 부부의 숙제였죠. 갑작스럽게 불어나버린 저희 부부에게는 고민할 거리가 수백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사실을 함구하고 어머니의 유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버님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의 일을 겪으며 시댁 식구와는 인연을 끊으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에 대차게 시댁 식구들의 방문은 끊어냈죠. 하지만 아무리 큰일을 겪었어도
인륜을 저버리는 게 이렇게 쉬워서는 안 된다 싶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안부로 시작했습니다. 잘 지냈냐부터 상주 노릇하느라 고생했다. 장례 이후에 찾아오려 했지만 알다시피 공사가 다망해 오지 못했다.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편이 상주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뻔뻔하게 들어오는 아주버님께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부모 재산만 홀라당 받아먹고 어머니는 버린 인간이 어딜 당당하게 여길 들어와? 라고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호통을 쳤거든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아주버님들을 손가락질하자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시뻘개져 도망쳤습니다. 이후로는 남편이 상주 역할을 다 했고요. 누군가는 보면 아무리 그래도 하늘이 노할 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니 자식은 저희밖에 없다 하셨으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애도하며 조의금에 손이나 댈 인간들과는 한 가족으로 엮이기 싫거든요. 제 어머니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부의금 장부를 뒤적거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장례도 못 보지 않았느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풀러왔다. 라며 하도 불쌍하게 말하길래 어디 드러나 보자라는 생각에 시작한 대화였는데 잠깐의 시간을 내어준 게 후회될 정도로 대화에는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유산은 어떻게 되었냐를 알아내는 게 시댁 식구들의 목적이었거든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며 사과했다가 변명했다가 하길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하니 대번에 눈빛이 변하며 너희 어머니한테 유산 받았다며 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 내보냈는데도 굴하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니들도 다 유산 때문에 부모님 모신 거 아니냐. 막내라고 예쁨 받더니 유산도 다 가져가는구나 라고 악을 써대는 시댁 식구들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큰 아주버님의 말 중 막내라고 예쁨 받더니 유산도 다 가져가는구나 부부는 남편이나 저나 할 말이 많아요. 나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막내라고 예쁨 받으면 뭐 얼마나 받았다고 저런 말을 하는지. 집이 유복하여 어떤 자식한테는 해주고 어떤 자식한테는 안 해주고 할 것도 없었고 모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큰 아주버님은 더더욱이요. 어렸을 때부터 왕래하며 본 큰 아주버님은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이 가지고 싶다면 그것 또한 가져야 했어요. 청소년 시절 남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앗아 남편이 속상해하는 것을 어머니가 달래주고 계셨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은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동생을 챙기긴커녕 막내는 뭘 몰라도 모른다며 둘이서만 놔두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저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공부한다고 대학 보내놨더니 순 사고만 치고 다닌다며 어머니가 넋두리 하는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요. 그에 반해 남편은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다니고 회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머님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제 남편이 첫째여야 했다며 아쉬워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내라고 사랑을 받았다는 말을 하다니 망나니 같은 아들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호언장담하시는 아버님을 겨우 말린 것도 남편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한 소리였겠죠.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히고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쫓아내니 돌아가는 길엔 자기들끼리 싸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에게 어머니 유언장이 진짜인지 모르겠으니 필적 조회를 해봐야겠다 고 연락하는 등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저희를 협박했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시고 지켜오신 재산을 시댁 사람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듯 했지만 저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여러 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으니 만족합니다. 이렇게 변한 일상에 적응하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어요. 오랜만에 친정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저희 가족 모두 편히 쉬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방문한 거였죠. 늦은 시간까지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새벽쯤 잠에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났어요. 집안에 뭔가 매캐한 연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서둘러 남편을 깨워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도 매캐한 검은 연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길로 아이들과 부모님의 방에 달려갔죠. 서둘러 가족들을 깨워 집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어디선가 시작된 불길은 저희 가족이 집 밖으로 나서자마자 미친 듯이 치솟더니 활활 타기 시작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의 진압에도 좀처럼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았죠. 이 정도 불길인데 온 가족이 대피할 때까지 불이 번지지 않은 건 하늘이 도운 거라며 다행스러워하던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아, 이건 시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불길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보면서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과 남편, 저, 아이들 모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하며 사는 요즘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 더 이상 살지 못하지만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모실 예정이에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아, 참고로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은 그 부근이 유명세를 타면서 동시에 가격이 날마다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댁 식구들이 받은 땅은 재개발이 취소되어 땅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아버님 뒤에서 가장 좋은 땅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저희 집에만 좋은 일을 해주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너무 욕심을 내면서 살면 화를 입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남자인데요. 농사 지은 농작물을 포장하는 작업들을 하거나 가공업을 하다 보면 귀가 심심해 라디오 듣듯이 듣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괜히 들떠서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원래 말하길 좋아하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횡설수설 하더라도 배움이 짧아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진짜 촌놈이죠. 그런데 요즘 제가 조금 살맛이 나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열심히 산 덕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어머니 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기까지 지금의 아내도 열심히 살아줬지만 저희 어머니와 저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고생길을 열어준 건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셨습니다. 매일 동네에서 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셨는지 장손인 저와 어머니를 한겨울에 보따리 하나 싸서 내치시고도 오히려 큰소리 치던 그런 양반들이었죠. 그 덕에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시내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집에서 자라셔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셨다고 해요. 어찌나 새침을 떨었는지 남학생들이 쪽지만 주고 돌아설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남학생들과 연애도 해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 결혼했다면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덜 하셨을까요? 아무튼 저의 그런 상상과는 별개로 어머니는 외조부의 권유로 여러 차례 선을 보고 양반집이라 자랑하는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친가는 기와가 동네에서 제일 돋보이는 우리 동네 유지집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논이며 밭이며 소작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어릴 적에는 풍족한 집에서 누리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와 손을 잡고 나타난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진한 화장에 뽀글거리는 머리, 뾰족한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개량 한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히 묶은 머리를 한 어머니에 비해 어린 제 눈에도 화려해 보였죠. 게다가 말로는 서울에서 대학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어디 저런 희한한 차림을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장손을 낳을 조강지처를 두고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망신이다! 라며 그 여자를 굉장히 경멸하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보이기라도 하면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행동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마치 그 여자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제 방을 아버지와 그 여자에게 내주시고는 저와 한 방을 쓰시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집안일도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외삼촌이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다 가져가서 탕진을 한 거죠. 그 충격으로 외할아버지는 쓰러지셨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12살이었던 제가 느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발 양반집에 시집 보내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외할아버지가 여기저기 선을 보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놈의 양반집 별거 없던걸요. 사돈네가 망하자 며느리 구박부터 하는 그 저질스러운 추악한 속내를 내보였으니까요. 아침상부터 손도 대지 않고 물리는 것은 물론이고 천박해서 싫다던 그 여자를 불러세워 어머니와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서 대학 다닌 여자는 역시나 시골 고등학교나 겨우 나온 여자와는 차림새부터 다르다면서요. 어머니는 그런 말에도 끄떡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꼿꼿하게 집안일과 일하는 사람들을 부리시며 제 역할을 하셨죠. 제가 학교 가서도 기죽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아주 순한 척 하면서 독하다. 이쯤 하면 알아서 친정으로 갈 것이지. 꼭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들어야겠니? 우리 장소는 놓고 가라. 아무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니 애 교육도 더 잘 시킬 거 아니냐? 너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겠니? 이러다 너의 친정 빚쟁이라도 쫓아와 봐라. 아주 동네 망신이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앞에서 말이죠. 그런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 미워.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래? 그 천박한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 나는 엄마랑 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나타난 아버지는 제 뺨을 치며 이놈이 어디서 할머니께 버릇없이 굴고 있어? 제 어미가 교육을 잘 못한 탓이지. 천박한 여자? 작은 어머니께 사과해!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달려들어 밀어버렸습니다. 싫어. 저런 술집 여자 같은 여자가 왜 작은 어머니야? 학교에 소문 다 났어. 시내 다방에서 몸 팔던 여자 집에 들인 거라고. 누가 창피한 사람인데 우리 엄마한테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저의 소리침에 벌떡 일어난 아버지는 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혀를 차며 그러게 애는 애미가 교육하기 나름인데 어디선 몹쓸 이라며 저를 노려보셨죠.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그 앞을 막으시며 그만하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나갈게요. 라며 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싫어. 엄마가 왜 빌어?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빌어?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안으시며 성호야,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구는 거야. 엄마가 가서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라고 하시기에 싫어? 나는 어머니랑 갈 거야. 여기서 살기 싫어. 이런 집구석에 나 버리고 가지 마.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우셨고 아버지는 그래 가라. 자식은 또 낳으면 돼.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오냐 오냐 하고 키웠더니 지가 가진 걸 귀한 줄 모르고 가서 고생해봐라. 금세 와서 받아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을 테니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물과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기침만 했고 할머니는 안절부절하면서도 아버지를 말리지는 못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런 할머니를 부축해가며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휴 어쩜 애가 저렇게 표독스러워요? 라며 들러붙어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감추질 못하더군요. 그런 그 여자를 노려보며 어머니와 제 짐을 싸고 대문을 나서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나와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한 아주머니는 오셔서 음식을 몰래 제품에 넣어주시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아주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시고는 저와 집을 나서셨습니다. 쌩쌩 부는 찬바람이 온몸 마디마디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간 곳은 동네 입구 쪽에 있는 박씨 아저씨네 집이었습니다. 언니, 언니, 나예요. 라고 어머니가 부르자 나오신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는 아이고, 오늘이었어? 성호까지 같이? 일단 들어와. 라며 저희 모자를 받아주셨습니다. 박씨 아저씨네 집 건너방에 들어서며 느꼈던 얼음 몸이 풀리는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는 일단 내가 저쪽에서 지낼 곳을 마련해 놨어. 우리 집 소작할 때부터 성호 엄마가 도와준 게 얼만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성호야, 너희 엄마 많이 도와라. 알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성호야, 엄마 여기서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내일 날 밝으면 집에 다시 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버지께 빌어. 잘못했다고. 그리고 학교 오가는 길에 만나면 되잖아. 응?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귀찮아요? 저는 엄마 없는 그 집에 가기 싫어요. 그 여자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고 라며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본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는 그래 애를 왜 보내? 엄마랑 있어야지. 거기서 무슨 구박을 당하라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의 머리를 감싸 안으시며 고생은 이 어미 혼자 하면 되는데 너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니?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미안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고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밀린 적 없는 육성회비가 밀려 처음으로 선생님께 따귀를 맞은 다음 날에는 정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시고 늦장을 부리는 제게 왜 이렇게 굼떠? 너 학교까지 못 보내면 이 애미 체면이 뭐가 되겠니? 보란듯이 학교도 잘 다녀야지. 그럴 거면 올라가! 라고 소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모자가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 남아있다는 것을 안 할머니와 아버지가 몇 차례 와서는 소란을 피우며 저희 어머니를 곤란하게 했었거든요.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씩씩거리며 저희가 지내는 방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는 순간 화가 난 저는 물을 길어다 뿌리며 여기에 뭐하러 왔어요? 가요 가. 없는 듯이 살면 그만이지. 여기 왜 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저를 피해 문을 나선 할머니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장손이라는 놈이 제 어미 치마폭에 쌓여서는 이라며 돌아섰고 아버지는 절 한참 노려보시다가 어디 더 고생해봐라 라며 가셨습니다. 가끔 양산을 쓰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괜히 동네를 활보하는 그 여자와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매섭게 노려보면 눈을 내리깔고 지나치는 터라 그 여자와는 큰 소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 이 집 저 집에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으셨는데 할머니의 입김으로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는 집도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발이 넓은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는 옆 동네까지 어머니를 소개해 주셔서 어머니는 옆 동네에도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씨 아저씨네 창고를 개조한 방에는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들고 쥐도 잘 드나들었지만 어머니와 저는 그 공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방세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박씨 아저씨네 내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때는 뭘 먹어도 맛있었고 머리만 대면 잠이 들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 있을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2해 정도 지내고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싼 학비에 고민을 했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럴수록 배움을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너가 그 집에서보다 더 잘 크는 것 같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니 걱정 말고 학교에 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육성회비가 밀려 제가 뺨을 맞고 온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육성회비 안 낸 사람 교무실로 오라며 주번에게 전달을 받고 기가 죽어 고개를 숙이고 교무실에 들어섰는데 그곳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고운 옷차림으로 담임 선생님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은 성호가 여간 영민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닮았나 봅니다. 라며 어색하게 웃고는 어머니 교문학까지 배웅해드리고 교무실로 올라가렴.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교무실을 나왔지만 다른 친구들은 또 뺨을 맞았겠죠. 그 후로 어머니는 육성회비를 비롯한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중학교를 포기하지 말 것을 권하셨기에 저는 걱정을 거두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중학교를 간 몇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였기에 모두들 의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집도 없어 남의 집 창고에서 지내는 아이가 중학교라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일을 더 많이 하셨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덕에 어머니의 고운 손은 울퉁불퉁하게 굳은 살이 박여 험해졌고 거칠어졌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니를 돕는다고 도왔으나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려는 겨울방학 때쯤에는 박씨 아저씨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지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 2칸에 마루 부엌이 딸려 있고 마당이라고는 3-4걸음 걸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어머니와 제가 지내기에는 알맞은 정도였죠. 처음에 집을 짓는 공사가 되기에 누가 이사 오나 싶었는데 나중에 저희 집인 걸 알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창고가 마음이 편했어도 방이 생기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니까요.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고 나서야 본 집에도 기별이 갔는지 할머니와 아버지는 또다시 쫓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는 다른 집살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더 격렬하게 난동을 부리더군요. 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너가 여기서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 줄은 몰라도 뭐하러 여기 있니? 너가 이러고 있으니까 세 사람이 길을 못 펴고 아직도 겉돌잖아. 이러면 나중에 성우한테도 안 좋아. 이사 가거라. 라며 어머니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소리를 치더군요. 아버지는 뭐 하는 짓이야? 나가겠다고 했으면 털고 갈 것이지. 집을 지어? 왜? 라며 고함을 치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모두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성호가 장손인데 멀리 가 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보태달라 안 할 테니 회방 놓지 말고 나가세요. 어머니도 나중에 후회 마시고 이러지 마세요. 성호가 다 봐요. 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할 말이 없는 건지 몰려든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운 건지 할머니와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그러고 몇 시간 뒤 집안 정리를 끝내고 청소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저녁으로 먹을 밥을 하려고 앉히고 계셨는데 그 여자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서더라고요. 계세요?
라고 들어서는 그 여자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안 나가? 어디서? 라며 제가 쌍심지를 켜자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라며 새침을 떨고 문 앞에 서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차분히 들어와요 라고 그 여자와 마주 앉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성호는 방에 좀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하시고요. 방에 들어가서도 문에 귀를 대고 엿들어 보니 그 여자가 그간 제가 나서면 더 볼썽 사나워질 것 같아 참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도 안 해주면서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어요. 저도 이렇게 첩노릇이나 할 줄 알았으면 이 시골에 안 왔죠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달려나가 욕을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내 잘못인가? 라며 차분히 묻는 어머니의 물음에 네? 라고 답하는 그 여자에게 어머니는 내가 자네 첩실하라고 했는가? 라고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자네 말대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누가 남의 집 첩살라고 떠밀기라도 했나? 순전히 자네의 선택 아니었나? 시내에서 뭘 하고 지냈던지 아이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던지 모르겠지만 난 자네에게 우리 아이 아버지 첩실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 시부모님 뒤에서 쿡쿡 찔러가며 나 내쫓아달라고 조르라고 한 적도 없어. 어찌됐건 난 장씨 집안 사람이고 우리 성호는 그 집안 4대 독자야. 그런데 우리가 가길 어디로 가나? 지금이야 뭐에 홀려 다들 자네를 집안 사람 대접해 주시겠지만 화무 11홍이라고 자네라고 안 늙겠나? 그러면 아이 아버지도 장남 찾으시겠지. 그때 되면 어른들도 우리 모자 다시 찾으실 거야. 자네가 이제와 아들을 낳는다 한들 내 호적에 오를 테고 우리 성호가 장남인 건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난 내 할도리대로 할 거야. 자네는 자네대로 해. 여기 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왜? 우리 내쫓을 때처럼 임신한 척이라도 하려나? 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또각거리는 구두소리와 함께 그 여자가 집을 나서는 기척이 들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나무를 묻히고 계셨습니다. 곁에 가서 눈치를 살폈지만 어머니는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저녁 밥상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생전 해보신 적도 없으신 분이 동네의 일거리를 찾아 고군분투하시다가 나중에는 동네에서 나는 여러 농작물을 모아 장아찌를 만들어 시내에 파셨는데 그게 규모가 좀 커져 어머니는 집을 짓고 땅을 조금 사셔서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장아찌를 만드는 작은 작업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시내에 있는 두 곳의 시장에서 가장 큰 반찬 가게들과 거래하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늘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을이 예전부터 밭에서 나는 나물들이 맛있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재료가 좋고 어머니가 담그시는 장의 맛이 좋아 장아찌가 맛있었거든요. 덩치도 작고 약한 어머니가 여러 재료를 들어올리기란 어려운 일이었기에 저도 틈나는 대로 돕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의 등을 쓸어내리시며 아이고 우리 성호 아니었으면 이 어미가 어찌 돈을 버나 아휴 든든해라 라며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대에 더 부응하고 싶었던 저는 방학이면 어머니 곁에서 나무를 삶고 장을 다리는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수입은 좋아졌고 어머니는 목돈이 모이는 대로 땅을 사서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시내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하고 겨울방학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오랫동안 누워 지내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본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소식을 전하러 내려오셨을 때 올라가지 말자는 제게 가서 너가 장손인 걸 보여줘. 너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고 누려야 할 권리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본집에 들어서자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는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는 아무 일이 없는 듯 집안 살림을 지휘하셨고 저는 상주인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전에 한번 잠깐 뵙고는 보지 못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더 컸지만 어린 시절 절 무릎에 앉혀놓고 예뻐하셨던 기억에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오랜 병수발로 지치셨는지 울지도 않으시고 어머니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 박혀 있는지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아마도 다른 친인척의 눈치를 보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당부 때문에 나오질 못했겠죠. 그날 이후 동네에서 마주쳐도 눈도 맞추지 못하며 지내다가도 가끔 술을 마시고 집 앞에 찾아와 울면서 소리를 치기도 했던 것에 비하면 조용히 잘했다 싶더라고요.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바로 뒷산이 선산이었기에 장지의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산에서 내려와 그때까지 계시는 친인척분들 식사를 대접하려고 집에 들어섰는데 술을 먹은 그 여자가 마당에서 잠옷바람으로 노래를 하고 있더군요. 술병까지 손에 들고 춤까지 추면서요.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어머니는 놀라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호다닥 달려가 그 여자를 얼싸안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할머니는 머쓱해하자 집안 어른들은 혀를 차시며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네만 집안 꼴이 이게 뭔가 단정한 며느리가 복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어찌 저런 이라며 식사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나서시면서 저희 어머니께 고생 많았네. 자네 시아버지도 가시면서 고마워할 걸세 라고 인사하시며 가시더라고요. 집안 어른들이 가시고 저도 어머니를 챙겨 어머니 가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가세요. 남은 거 정리는 저희가 할게요. 라며 배웅해 주시는데 기분이 또 이상했습니다. 주인 노릇을 뺏기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또 다시 열심히 일하며 저희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시더군요. 마을에 땅이 나올 때마다 어머니는 조금씩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나오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니께 와서 성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집에 뭐가 자꾸 물건이 들어가. 그러면서 땅은 자꾸 나오고 아무래도 땅 팔아서 이것저것 사들이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주머니들에게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라며 옅은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해 여러 가지 농사법이나 가공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을 배우다 보니 재미있고 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방학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고 싶어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는 웃으면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관심 가는 건 같이 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장아찌가 잘 팔리는 만큼 어머니는 바빠지셨고 재료도 더 필요했기에 농사일도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짬을 내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와 제가 다 해내야 하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락이 끊겼던 외삼촌이 찾아오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 저를 달려와 안으시며 성호야, 삼촌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삼촌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전과는 다르게 거칠어진 얼굴로 나타난 삼촌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삼촌께 삼촌,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어요? 라며 함께 안아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은 삼촌은 어머니와 저를 가까이 앉게 하시더니 내가 이 근처에다 식품 공장을 차리려고 해. 그 돈 만드느라 엄청 애를 썼다. 원양어선 탔어. 그런데 때마침 누님도 장아찌 만들고 계시니 우리 같이 일해봐요. 솔직히 아직 자리 잡기 전이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긴 하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김치를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장아찌를 먼저 생산해서 다른 지역까지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는 김치까지 판매하는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장아찌 사먹는 것도 반찬 사먹는다고 한 소리 듣던 시절인지라 김치까지 사먹는 일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차라리 김치를 하는 사람을 사서 담그는 게 오히려 흔할 때니까요. 그것도 소위 돈 좀 있는 집에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딱히 내키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조합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승산은 있을 수 있지만 당장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반찬을 만들어 파는 가게를 만들어서 우리 만드는 장아찌랑 다른 반찬들을 만들어 팔아봐요. 김치도 조금씩 팔다가 시장성이 확보가 되면 그때 공장을 세우면 되잖아요.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삼촌은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 그럼 우리 애 엄마랑 누나가 그 가게에 판매될 반찬을 만들자. 누나도 알지? 애 엄마도 솜씨 좋은 거.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근처에 우리가 이사를 와야겠다. 와서 누나 하는 농사도 짓고 가게에 내다 파는 건 내가 할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삼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든든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의지하실 때가 생기게 되니 더 좋으실 것 같았고요. 그렇게 몇 달 후 외삼촌은 외숙모와 사촌들과 함께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사촌들은 갑자기 시골살이를 하게 되어 불만이 있어 보였지만 곧 적응을 하더라고요. 사촌들은 여자 형제들이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가지 않고 외숙모에게 살림을 배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이 돈을 붙이긴 했으나 아무래도 어려우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외숙모와 사촌들이라는 일손이 생기니 장아찌를 비롯해 다른 반찬들도 만들기에 더 수월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재료를 나르고 만들어진 반찬들을 나르고 농사를 지으며 힘쓰는 일은 삼촌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삼촌이 가게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점점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땅을 사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땅을 팔았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술을 먹고 취한 모습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왜? 내가 첩이라고 무시해? 참나.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여기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너 마음만 먹으면 이러고 안 살아, 이 촌것들아!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고요. 동네에서는 저 집 이제 망했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죠. 땅은 점점 팔리고 가세는 기우는데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니 할머니는 답답하셨나 봅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성호야! 라고 불러 멈춰 돌아보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장사하는 그런 수준 낮은 짓은 없다. 그러지 말고 할미랑 올라가자. 아무리 그래도 너가 장씨 장손이잖니? 라고 하더군요. 이미 성인이 되어 클 대로 큰 제게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지금이라도 저 앞세워서 어머니 다시 붙드시게요? 그 여자가 분가루 날리면서 알랑방귀 몇 번 뀌었다고 어머니랑 저를 내친 건 할머니였어요. 어렵게 이 집 저 집 일 다니며 고생할 때는 본 척은커녕 회방만 놓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저는 그 집에 볼 일 없어요. 또 장례나 나면 모를까.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러고도 몇 번을 찾아와 집으로 가자고 졸랐지만 저는 더 심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할머니께 너무 그러지 말아라. 노인네가 자손 욕심에 그러신 건데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겠니? 원망스러워도 너의 조못이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머니가 또 왔을 때는 아무 말 않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팔목을 잡고 걸으면 할머니는 아무 말 않고 걸어 집 앞까지 가기를 몇 번 했을 때 집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A급 보고는 지금이라도 들어와라. 집도 어수선한데 나가서 그러지 말고. 이제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도 아니잖니?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저 여자 내보내고 다시 우리 엄마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난 저 여자랑 한시도 같이 못 살아요. 천박한 줄만 알았는데 방탕하기까지 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해버렸죠.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더니 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집에 돈을 챙겨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말로는 술을 먹고 아버지랑 싸우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짐도 별로 가지고 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금붙이며 보석들을 사더니 그걸 다 가지고 간 모양이더군요. 현금 찾아놓은 거랑 달러도 가지고 가고요. 땅을 팔아 집안에 온갖 물건도 들여놓고 아버지를 꼬드겨 돈이랑 금, 보석 같은 현물로 만들어 놓고 다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동네 아주머니들 몇몇이 나가는 그 여자를 보았는데 어떤 남자랑 가는 걸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은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는지 한동안 그 여자를 잡는다며 집을 비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 무섭다며 절 찾으러 몇 번 내려왔고요. 그때마다 별말 없이 집에 데려다주고 오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데려다 주셔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라던가 영감, 오늘은 날이 너무 안 좋아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 라는 말을 하며 저를 할아버지로 착각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일하는 아주머니들께 알아보시더라고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안 그래도 이상했다며 혼잣말을 그렇게 하고 새벽이나 밤늦게 잠을 자지 않고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며 누구를 그렇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치매가 온 거죠.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지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울고 있기도 하고 마을 길목에 서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기도 하면서 저와 어머니의 신경이 쓰이게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요양시설도 잘 되어 있고 병원도 있지만 그때는 집에서 다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네 아무리 오래 집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한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남의 손에 오로지 맡겨놓기가 어머니는 못내 불안하셨는지 아침 저녁으로 본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반찬 만드는 일에 농사일에 하실 일이 산더미셨지만 사람 도리를 해야 한다면서 제가 아무리 말려도 끝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는 연락도 없고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나가는 월급은 충당이 안 되니 다 내보내고 한 분만 계시게 하시더니 어머니가 그 집일을 보시는 게 싫어서 어머니께 큰 소리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직 내가 이 집안 사람이고 너는 이 집 장손이야. 저러고 계신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니? 라고 하시면서 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기억을 잃으시더니 어머니께 의지하더군요. 자신이 어머니께 한 짓도 다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계속 할아버지 대하듯 하셨고 수줍은 각시처럼 행세하셨습니다. 치매는 슬픈 병이면서도 본인에게는 편한 병이더군요. 그렇게 꼬박 10년을 치매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들락날락하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효자인 척하더니 할머니를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그 세월 동안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돌보러 가셨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등살에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니 말대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할머니 역시 저를 예뻐해 주시던 하나뿐인 할머니이셨으니까요. 그동안 시내 가게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외숙모와 사촌들까지 나서서 만드는데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죠. 그래서 박씨 아저씨네 아주머니가 모아주신 일손을 고용해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장처럼 작업장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은 전에 타던 원양어선 회사에 여러 가지 반찬과 김치를 챙겨 다녀오시더니 그 회사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며 이참에 공장을 차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인력도 조달이 되고 재료도 가까이 생산되고 있으니 정식으로 공장만 지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정해지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공장이 지어지고 나니 다른 거래처도 더 생겼고요. 최근 15년간은 김치까지 본격적으로 판매하며 외삼촌 말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편하게 살 때도 되셨지만 직접 당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편하다며 아직도 공장에 발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20년 전쯤 사촌의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한눈에 반해 제가 죽어라 쫓아다녀 결혼을 했습니다. 일만 하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얼굴을 비춘 결과 결혼에 성공했죠. 그렇게 제가 사정사정해서 시집을 온 아내는 아들 둘을 낳아주었고 잘 키워줬습니다. 어머니와 사이도 좋아 한 집에서 잘 지내주고요. 공장 일도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라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눈앞에 짠하니 나타난 사람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고생까지 시켰으니까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후에 가끔 나타나 본집과 나머지 땅을 날름날름 팔더군요. 선산도 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것만은 막자 싶어 그 선산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본집은 어릴 적 추억이 있어 사서 수리를 해 다시 저희 가족이 살고 있고요. 아버지는 선산을 내놓은 이후에 생사를 모르고 지냈는데 얼마 전 서울의 여인숙에서 고독사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찾아가 장례를 간단히 치르면서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도 안 하고 화장을 한 뼈가루를 할아버지와 할머니 곁에 묻어드렸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추스른 유품은 빼곡히 주소지가 적힌 노트들이 가득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를 계속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었지만 신고를 했는데도 못 찾은 것 보면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방인지 식당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 죗값하며 살겠지 싶어서요. 저희는 그렇게 아직도 제가 태어난 그 마을에서 여전히 제일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라면 이제 농사도 짓고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 제품에 필요한 농작물만 농사를 짓지만 그 일도 보통이 아닙니다. 사촌들도 다 시집을 가 외부들도 함께 일하는데 죽이 잘 맞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들들에게 이 일을 물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더 좋은 일을 하면 더 좋겠지만 말이죠. 저희 하는 일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더 노력하며 살 예정입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잘 모시면서요. 잘하라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들 가족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족 등진 사람의 최후는 쓸쓸하답니다. 다들 건투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